저는 58세가 되던 해 가을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한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산책 중이었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순간이었지만 제가 떨어뜨린 지갑을 그가 주워주면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대에 느꼈던 그런 설렘이 아니라 더 깊고 진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준호와 저는 언제부턴가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옷을 입는지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원의 그 남자 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말을 경청했고 제 눈을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3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이 공원에 오느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라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저도 제가 한 말에 놀랐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처진 몸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저는 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저희 집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남편과 싸우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여자로 안 본다고 그냥 애 엄마 가사 도우미로만 본다고.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니 서로에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저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수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아빠와 30년을 살았냐고. 사랑이 식은 후에도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답을 몰랐으니까요. 그저 익숙함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시어머니가 찾아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80이 넘은 시어머니는 여전히 강단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이 뭔 줄 아느냐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한다고. 수진이는 반박했습니다. 할머니 세대와는 다르다고.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고. 불행하게 살 수 없다고. 시어머니와 딸의 싸움을 말리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삶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민호를 다시 만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 딸의 문제,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체면이나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민호는 제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암투병을 하던 2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그래서 이제는 후회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준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하자고. 준호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살았냐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잘 살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에게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큰 탈 없이 지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잘 산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와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그림을 보며 걷는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물었고 제 감상을 존중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도 저처럼 꿈이 많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회사에 들어갔고 그렇게 40년을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니 시간은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글을 쓰면 된다고, 늦은 것이 아니라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기대된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남편의 것인가, 자식들의 것인가, 아니면 제 것인가? 50년 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수진이는 여전히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도 하지 않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냐고. 수진이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 함께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제 모습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 재훈이가 주말에 들렀습니다. 재훈이는 아직 미혼이었는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재훈이보다 6살이나 많았습니다. 준호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누나 같은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재훈이는 반박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재훈이를 옹호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준호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냐고. 맞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준호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이라니 채통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훈이의 여자친구 은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고 재훈이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따라가 달랬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라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재훈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냐고. 아빠와 사는 것이 행복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제 불행을 토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냐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했습니다. 만나자고. 우리는 한강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민우는 제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샤넬 향수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집했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향수라고, 당신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민우가 아름답다고 한 그 여자가 정말 저일까요? 주름진 얼굴, 늘어진 몸매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름답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니, 신기한 것이 아니라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향수를 뿌렸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민우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이튿날 아침 수진이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이혼하자는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고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혼이 말처럼 쉬운 줄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중요하지 남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고. 준호는 제가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요즘 왜 이러냐고, 예전에 당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민우를 만나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제 행복을 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어머니까지 함께였습니다. 두 분은 수진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 요즘 것들은 인내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반박했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불행하게 산 것을 왜 우리도 따라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고,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야 했다고 나무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냐고,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냐고.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행복이 뭐가 중요하냐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날 오후 민우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집안의 혼란, 딸의 이혼 문제, 아들의 연애 반대, 그리고 제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민우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장모님이 두 분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민우가 집안도 변변찮고 재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랑을 선택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었냐고.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저는 그 진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우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여행을 가자고.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자유롭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도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은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준호는 결사 반대했고 시어머니는 기절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재훈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왜 자식의 결혼까지 간섭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에 준호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불행하다니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한다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저 한 집에 사는 남남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준호는 회사와 골프에, 저는 자식들과 집안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변의 시선도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나이 차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냐고, 가장인 자기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맞섰습니다. 당신이 가장이면 뭐가 달라지냐고, 가족의 행복보다 체면이 중요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고,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는 것을.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역할만 생각했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말 여행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기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행복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고, 너처럼 용기를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준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학 동창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민우가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볼까봐,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오늘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속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민우가 예약한 방은 통나무로 지은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계곡이 보였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에게는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와 저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아름답다고, 주름도 백발도 모두 당신의 삶이 만든 흔적이라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평생 처음 듣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와 선을 넘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한 첫날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자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민우가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고 새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제게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가을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정식으로 별거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친정에서 키우고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의 짐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딸을 부추긴 것 아니냐고 요즘 당신이 이상하다고 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피하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지금 딸 문제로 복잡한데 또 무슨 문제를 만드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와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당신은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준호에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고,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배신을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배신은 당신이 먼저 한 것이라고, 나를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가정부나 애 엄마로만 대한 것이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본 것이냐고 나이 들어서 철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외로움도 제 아픔도 제가 원하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혼냈습니다. 정신이 나갔냐고 이 나이에 바람을 피우다니 창피한 줄 알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저를 찾은 것이라고,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손주들 얼굴에 침 뱉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제 인생도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심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할 거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엄마도 용기를 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재훈이에게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이혼할 것 같다고. 재훈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도 전화를 바꿔받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호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에게 고백한 것, 시어머니와의 싸움, 이혼을 결심한 것. 민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오히려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나중에 재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자고, 하지만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이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랫동안 연락하며 지낸 친구였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이는 놀라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남편과 사는 것이 무료하다고 하지만 나이도 있고 용기가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냐고, 혼자 살게 될 텐데 외롭지 않겠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적어도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럽다고, 자기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겠다고,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고 각자 작은 집을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냐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되는 것은 당신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진작 이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다고, 자기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녀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은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했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은희가 제게 고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받아준 사람이 저뿐이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주고받고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고모, 이모, 사촌 언니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되냐고,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체면은 생각 안 하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니 제가 결정하겠다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댁 친척들의 반응이 거셌습니다. 신우이가 찾아와서 오빠를 버리다니 양심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오빠도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민호와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만났습니다. 우리는 미술관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방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기는 법. 그는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그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섭고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영 친구 중 한 명인 경희는 남편과 사별한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희는 요가도 하고 등산도 다니며 활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미선이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따로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혼자만의 공간이 생기니 오히려 남편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부분은 함께 살지만 사랑 없이 살고, 어떤 부분은 떨어져 살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혼 후 더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수진이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고 양육권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도왔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보태주고 아이들도 돌봐주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엄마가 없었으면 계속 불행하게 살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 우리 모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재훈이의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양쪽 부모 역할을 다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은희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었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아 재훈이를 잘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민우에게 재훈이 결혼식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숨길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우와 함께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친척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준호의 친구들은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우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훈이와 은희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멋있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축복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창피한 줄 알라고 사람들이 다 본다고 나무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창피할 것 없다고 제 인생을 사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행했던 것은 아닐까?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온 삶이 행복했을까? 피로연이 끝나고 민우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다고 당당한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재혼도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모습 보고 감동받았다고 자기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서로 응원하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민우를 만나고 이혼을 결심하고 딸과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백발이 많아졌지만 눈빛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민우가 보내온 문자를 읽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고맙다고 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58세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진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된 것은 석 달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긴 여행이 끝난 듯한 허탈함이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제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민우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파트는 팔렸고 저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가구를 직접 고르고 커튼을 달고 소파를 배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취향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꾸밀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도 정식으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동네에 살면서 자주 만났습니다. 모녀가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수진이는 직장도 구했습니다. 오래 쉬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니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이는 은희와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찾아와 아내 자랑을 했습니다. 은희가 요리도 잘하고 자기를 잘 챙겨준다고 나이 차이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호와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다녀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한 곳들을 지금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진 찍는 법도 배웠고 와인 고르는 법도 배웠습니다. 함께 요리 수업도 들었고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배울 것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민호와 함께라면 인생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혼을 하자고 남은 인생을 공식적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존중했고 제 의견을 들어주었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1년 정도 더 만나보자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간 후에 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 1년쯤은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제 모습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얼굴이 환해졌다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냐고 남편과는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원한다면 변화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용기가 없다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산에 올랐습니다. 50대와 60대 여성들이 모여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남편과 별거 중인 사람,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진짜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를 우연히 마주친 것은 백화점에서였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이 새 여자를 만났다고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후회되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 안 된다고 오히려 준호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이혼 경험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사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응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번에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문병을 갔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30년 동안 시어머니로 모신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남편과 사랑 없이 살았다고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그럴 용기가 있었다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1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알아갔습니다. 민우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청혼했고 이번에는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에게 재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자기들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민우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민우는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함께 놀아주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거창한 피로연 대신 맛있는 식사를 나눴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우와 신혼여행으로 유럽에 갔습니다.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스위스도 다녀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여행이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신혼여행을 간다는 것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낭만적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민우와 함께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둘 다 자식이 있으니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지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결혼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주름도 많고 백발도 늘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럽습니다. 제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굵어진 손이 사랑스럽습니다. 성적인 매력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민우와 저는 여전히 손을 잡고 다니고 포옹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수진이는 새로운 연애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훈이와 은희는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곧 할머니가 됩니다. 손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니 제 마음도 평안합니다. 가끔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만약 민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여전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견뎌야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민우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고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녁 뭐 먹을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 줄게. 이것이 행복입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 늙어가는 기쁨.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